먼저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변론하기에 앞서서 저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과정도 가졌었습니다. 제가 사회운동을 한 지가 벌써 한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활동해온 모든 일들에는 결코 어떤 악의적인 목적이나 개인의 어떤 사회사역을 위해서 활동한 적이 일체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당면의 어떤 국가적인 현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나서다 보니까 정말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그 불의한 권력들이라든가 사실 이제 그들과 맞서서 싸우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이었지만 하지만 이제 저에게도 그 신앙의 어떤 건강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건강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제가 저희 어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은 반드시 가야겠다, 할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신념과 신조를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사실은 그 많은 사회운동을 해오면서 제가 살해 협박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도 이제 제 원칙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물론 이제 이번 사건을 제가 돌아보면서 좀 더 제가 법적 현행법령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좀 더 세밀히 살펴서 저게 불의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좀 더 제 행동에 대해서 좀 더 돌아봤더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은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전에 앞서서 제가 벌금형을 3차례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내용들도 사실 제가 부끄럽진 않습니다. 그 사안들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부끄럽진 않은데, 아무튼 그 현행법에 이제 위배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게 어떤 동종의 전과가 돼서 지금 이 재판에도 만약에 양형의 어떤 그 나쁜 점으로 작용한다면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참 아프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 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중 마지막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시간 한 1년 정도가 진행됐지만 제가 상사의 개별 사건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검사 측에서 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걸 이제 입증하는 차원에서 증인을 부르는 횟수가 수차례 이어지기 때문에 개별 사건에서 제대로 변론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개별적으로 꼭 말씀 좀 드리고 판사님의 판단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이계덕 씨라는 동생애자에 대한 모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공판기일 때 정상 참작 자료로 다 제출했지만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이계덕 씨는 이제 제가 그 서북 청년단 그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기자로서 제가 만났고요. 저는 그분이 이제 스스로 커밍아웃 했던 이제 동생애자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그들과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고 저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계덕 기자님이 저에게 어떤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저도 기꺼이 응해줬고요.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또 그분은 기자로서 저하고 이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저도 기자회견이나 각종 활동하게 되면 그분한테 매번 이제 메시지를 보냈었고요. 기자회견한 내용을. 그러다가 이제 이때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우리가 서북 청년단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대관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대관을 신청해서 한 달 전에 신청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재건 총회가 있던 바로 그 전날에 수련관 측에서 갑자기 이제 불허 통보를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관계되는 이제 우리 지도부와 함께 가가지고 그 관장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의를 했었습니다. 항의를 하고, 왜 이제 이렇게 이제 와서 하루 남겨놓고 불으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청소년 수련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한 거는 많은 언론 기자들이라든가 이쪽에서 많이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날에 그 동성애 단체라는 이제 친구 사이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같은 장소에서 총회를 한다고 대관 신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친구 사이 느낌이 좀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동성애 단체더라고요. 남성 동성애 단체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죠. 동성애 단체는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과 어떤 그 취지에 부합해서 허용하고 우리는 이제 불허한 것이냐라는 그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불허는 됐지만 우리는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강행됐습니다. 그게 11월 28일 날 강행하면서 많은 언론 통해 가지고 많이 기사화 됐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모든 사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왔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제가 그 관련 내용들을 제가 SNS에다 올렸던 겁니다. 제 페이스북이나 제가 쓰는 카카오 스토리나 그 글을 올렸는데,
그때 이제 이계덕 씨가 이제 제 글을 보고서 제 밑에 글을 쓰면서 왜 서북청년단이 그 대관 신청이 불허됐으면 그것만 얘기하지 왜 친구 사이 동성애 단체를 끌고 들어갔냐 이렇게 먼저 답변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것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제 입장을 밝혀야 돼서 저도 얘기 주고받게 됐었죠.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거는 동성애 단체 바로 왜 청소년 수련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얘기한 거다. 그러니 당신들도 동성애자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한다면 우리도 역차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도 항의 좀 해달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 개인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건 지금도 제 신념이고 소신이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사이라는 그 단체 홈페이지를 제가 검색하게 됐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총회하는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총회가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그 대표를 뽑는 그 자리였는데 그 대표 후보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의 뭐 연애 양력을 이제 공개한다면서 깨끗하게 공개한다면서 1년에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 이렇게 이제 남성 동성애자를 바꿔치기 했던 이제 그 1년에 이제 자기 연애 대상자가 바뀌는 거죠. 그 대상자에 대해 이니셜까지 스스로 공개를 하면서 자기는 깨끗하게 연애 양력을 공개합니다라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 출마에는 물론 이번에 떨어진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회 상규라든가 우리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그리고 인륜의 모든 것들 돌아봤을 때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동성애 단체에서 이렇게 내용을 하더라. 사실관계를 제가 적시해서 올렸는데 이계덕 씨가 그에 대해서 또 항의를 했었고 뭐 짐승들도 뭐 동성애하는 짐승들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저하고 이제 좀 항변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근데 결국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계덕 씨도 저에게 어떤 이거는 자기가 자기 모욕이다라고 얘기하길래 나는 당신 개인을 모욕하는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그 동성애에 대한 신념 지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나중에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됐을 때 제가 이계덕 이제 그 기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내가 당신 개인을 모욕할 의사가 없다는 본인도 알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면 내가 인터뷰도 그동안 하진 않았을 테고 왜 당신하고 내가 그동안 그런 소통을 해왔겠느냐? 하면서 이제 제가 혹시 당신이 이제 그 동성애 단체를 대표해서 나한테 소송을 건 거면은 나는 명분을 갖고 당신을 끝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굳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는 단체 대표가 아니라 개인이다. 개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개인이라면 절대 나 당신을 모욕할 의사가 없으니까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 나한테 그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면은 일단 내가 정말 사과한다. 개인에게 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사과를 받았습니다. 녹취록이 다 있고요. 물론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 사실 본인도 인정했고 그런 나중에 또 민사건이 500만 원이 청구가 들어왔길래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분한테 제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냐. 제가 10년 넘게 사회운동했는데 모든 생활 기반이 다 무너졌다. 지금 나한테 배상 청구하더라도 내가 당장 배상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돈을 배상받는 게 목적이냐 물어봤을 때 이계덕 씨는 저에게 배상받는 게 목적이 아니다. 다만 자기는 판결이 필요하다.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럼 좋다. 그럼 그 명분이 필요하면 내가 민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럼 대응을 안 할 테니 그걸로 그 판결로 이제 명분을 삼고 형사건을 취소해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본인도 이제 민사건이 이제 500만 원 청구했고 형사건은 그때 당시 이제 100만 원을 이제 검사님 쪽에서 이제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그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민사건은 내가 대응을 안 했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이제 그래도 판결이 됐을 때 제가 그분한테 보냈죠. 그 문자 메시지가 제가 정상적으로 제출한 내용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민사건이 판결됐으니 형사건은 이제 약속대로 취소해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해돼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아니 그 민사 500만 원 판결됐으면 그 돈을 500만 원을 줘야지 형사건을 취소하든 말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민사건 500만 원 당신 청구한 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형사건 100만 원을 내가 취소 요구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내가 전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 전에 솔직히 어쨌든 저도 인정도 못하지만 그걸 이미 벌금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하고 좀 논쟁이 있었던 게 이제 문자 내용에 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동성애자 그 이계덕 씨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모욕할 사실 전혀 없었고 분명히 제가 개인이었다면 저는 사과 의사를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제 이계덕 씨는 이제 그 2015년인가요? 그때 이제 검찰청에서도 그 모욕죄로 해가지고 사이버 모욕죄나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을 남발한다 해가지고
세월호 관련해서 홍가희 씨하고 이제 이계득 씨가 두 사람이 이제 지목이 되면서 검찰청에서 그에 대한 어떤 그 자구책을 마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언론까지 보도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계득 씨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사실 그동안 전혀 변론의 기회가 없었고 또 본인이 정말 이제 정인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면은 물론 저는 이제 그도 벌금형을 선고받겠지만 정말 이 사람이 그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처벌해서 당연히 목적이라고 확인만 된다면은 저도 이제 향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 공익적인 차원에서 좀 많은 분들이 또 교계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계득 씨하고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일단 감안해 주시고 이게 변론 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진술을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원주 제일장로교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 제일장로교회는 제가 앞서 제가 제출한 진술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2014년 제가 9월경에 제 사무실이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강원도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제가 원주 제일장로교회 바로 옆으로 제가 사무실을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2014 선거 끝난 다음에 그 사무실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교회가 가장 가깝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교회로 내가 자연스럽게 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9월부터 갔다가 연말에 이제 교회에 어떤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 3월 22일 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장로라는 한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돼서 그만둬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들어서 방송할 때 거기에 또 반대하는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들 간에 이제 그때 한마디로 폭력이 일어나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사회운동에 오면서 이제 사회의 어떤 불이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제 제가 가장 가까운 내가 교회를 어쨌든 출석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그런 분쟁이 일어난 모습을 보고서 외면할 수가 없었고 이건 어쩌면 하나님 뜻이겠구나. 이 교회 사실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등록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인상도 좀 수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민운동을 한다니까 혹시나 또 12대책 편은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근심 어린 마음에 이제 하다가 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원주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고 또 그 전에 어느 교회에 출석했는지를. 그래서 목사님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신방창에서 오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모든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제가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라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시위대책 분들하고도 이제 저도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제 명함을 줬으니까. 그 명함을 주면서 제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좀 달라. 판단해서 이걸 어쨌든 교회가 분쟁으로 길게 가면 모두가 상처, 피해를 입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양쪽으로 같이 접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위대 측에서는 저를 거부를 했었고요. 목사님 측에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봤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그 이후에 계속 교회에 내서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시려고 교회 가게 되면은 시위대가 다수입니다. 다수의 많게는 한 100여 명, 적게는 한 5, 60명 정도가 목사님을 밀치고 초기에는 아예 목사님을 감금을 에워싸가지고 감금까지 하면서 그래서 온갖 욕설과 조롱과 비난을 하면 보면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시위대 분들 제발 그러지 마라. 그 교회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계속적으로 좋았는데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경찰을 불러야 된다. 경찰이 불러서라도 이걸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매번마다 이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었습니다. 112에. 매번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들은 출동을 했었죠. 출동했는데 경찰관들도 아마 그런 별다른 지침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번 출동하면 이제 종교 분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목사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결 안 나는 입장이 해가지고 다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관여할 수 없다. 목사님 편의 성도들은 없느냐. 저한테 데리고 경찰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집단 패싸움을 부추기는 거냐. 그럼 목사님을 지지하는 성도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성도들이 누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욕설을 하며 그렇게 집단적인 교회에서 할 수 없겠어요.
정상적인 성도들하면 당연히 마음 아파하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안 나서거든요. 근데 그런 다수의 분들이 계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찰을 불러서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매번 이제 그걸 지켜봤었고, 제가 이 사건이 되던 그날 같은 경우도, 그날도 저 경찰과 대화한 내용 녹취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저 목사님을 저렇게 그 옆에서 밀치고 폭행하고 욕설하고 막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현수막 하고 있는데 왜 저걸 중단을 안 시키냐. 그리고 목사님이 엄연히 물론 이제 그때는 강원도에서도 판결이 안 났거든요. 출교라는 판결도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소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정지시킨다는 게 이 대한민국 법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지금 엄연히 이분이 목사님이시니까 교회 예배 인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끝까지 이제 한 30, 40년까지 출동한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제가 좀 분은 좀 찾았어요. 아니, 경찰관이 법 질서를 켜고 그냥 확립시키자면 누가 하냐고. 당신이 정부 못하면 나라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이제 그는 좀 격해서 거기 현수막들, 불법 현수막들이죠. 목사님이 이제 비방하고 저도 뭐 제가 신천지라고 말도 안 해 거짓인 거 알면서도 그런 현수막들 내건 걸 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걸 절단을 했었습니다. 그 행위는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는 인정하는데 그 이외에는 제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목사님 못 들어가니까 일단 나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때마다 한 10여 명의 그 남성들이 저를 다 에워 싸가지고 저를 양쪽 팔과 다리를 잡아 집에 든 상태에서 밖에 끌고 나오고 두세 차례 이렇게 반복이 됐었습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저도 나이도 있는데 40대 어쨌든 이제 뭐 초중반인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다리까지 다 빌린 상태로 밖에 나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바닥에 넘은 상태에서 더 이상 발 못 잡게 바람 휘둔 사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내가 발을 휘저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발씩 물러섰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건 중에 유승만이라는 분이 지금 손가락을 골질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 일부 진술했지만은 그때는 제가 들려가지고 밀쳐서 나오다가 뒤에 화단에 내가 들어 앉았을 때입니다. 화단이 이 정도 높이가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발이 들리는 상태였는데 그때 유승만 씨가 제출한 그 사진에도 보니까 그 유승만 씨 허리 옆쪽으로 그냥 다리가 있는 부분이 찍혔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했던 영상인데.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손가락 골절됐다기 이상 그때는 분명히 그런 것도 없었고 내가 밀쳐진 다음에 그 사람도 일어났기 때문에 물론 주변에 경찰도 다 있었고요. 나 유유히 일어서가지고 목사님 쪽으로 온 게 영상이 찍힌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넘어진 그 순간은 이제 다리에 있어가지고 찍힌 영상은 없었는데 물론 그분들은 있었죠. 시의처는 곳곳에서 사는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영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넘어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유승만 씨도 아무 얘기도 없었고 본인도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목사님 쪽에 왔다가 한참을 있다가 또 다시 또 다른 또 충돌 좀 있고 있다가 한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출동했던 현재 경찰관들이 그때 원종중 씨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 다쳤다고 얘기하길래 그걸 뭐 사건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유승만 씨 부인이 자기 남편 손가락 부러졌다고 그 시간 타임이 한 3분 15초인가 그 정도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의아했죠. 이 사람 분명히 그때 나도 몇 번의 영상 돌려봐도 그런 게 없었고 그때는 제가 카메라 찍지 않고 내가 가슴에 녹취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서 이제 제가 들어봤는데도 그 유승만 씨가 아프다는 얘기도 이때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현장에 목사님 쪽에 계시던 이제 성도님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박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유승만 씨가 손가락 부러진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때 앰뷸런스가 2번씩이나 왔거든요. 그 시위대에 의해 가지고 목사님도 넘어지고 그 집사님 한 분은 거기서 크게 다쳐가지고 10주 진단까지 받았던 경우가 있었는데 앰뷸런스가 두 차례나 이제 출동한 그 있어서 이제 성도님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 물어보니까 성도님 하는 얘기가 본인도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잠시 사람 안 보여서 유승만 씨가 저도 영상을 찾으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건 직후에 3분 뒤에 있다가 나중에 저는 이제 경찰서 그때 현행범이다 해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제 가는 상황이었고 그 집사님도 하는 얘기가 나중에 어디서 나오더니만 손가락이 다쳤다 하길래 이분도 좀 의아스럽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영상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재판 진행 중에서도 이게 정말 제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내 허리춤에 다리가 와 있는데 저 발을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이 이게 골절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도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고단 사건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솔직히 저는 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제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뭐 원정동 씨라든가 뭐 안원희 뭐 장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앞서 제가 다 제출했지만 제가 그때 다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인데 경찰은 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나중에 이제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담당 정보관이 왜 정암 제출은 왜 고소를 안 하냐? 당신도 그 폭행 당한 다 봤기 때문에 왜 고소 안 하냐 이길래. 그럼 저는 이제 제 기본적 원칙이 설사 이제 죄 짓는 사람을 내가 대하더라도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라는 이제 기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내가 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를 목적으로 내가 했는데 내가 했다고 그 사람들 일일이 내가 고소 고발을 그때 당시 남발했다면 내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폭행을 유발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경찰관이 왜 어떤 의도로 이제 저한테 왜 고소하지 않느냐 물었는지는 뭐 다시 확인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지금 그 이후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지금은 그 제1장로교회가 말 그대로 이제 법보다 주먹이라는 그냥 경찰들이 제지를 하고 법원 판사님이 목사님이 돼서 예배 방해를 하지 말라. 예배 방해하게 되면 일당 30만 원씩 간접 명령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어제까지도 이제 계속 불법적 행위가 또 반복이 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교회 분쟁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많은 대형 교회들이 같이 이제 겪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서울에서 시민운동할 때는 제가 큰 교회의 어떤 분쟁들을 그때그때 제가 개입을 못했었습니다. 너무 이제 민감한 상황이기도 했고. 근데 마침 이제 이 교회가 제가 하필이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해서 제가 이제 나서게 됐던 문제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건의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지만 이제 뭐 공고물 뜯었다는 그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옆에 경찰이 있었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공고문이 저 출입금지 공고문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불법입니다. 교회법에서 정한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았는데 공고문인데 아무 직인이 없는 거예요. 밑에 대리 당회장의 이름만 적혀있지 직인이 없길래 아니 직인도 없이 무슨 이걸 붙여놓냐. 최소한 직인이라도 붙어야지 내가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직인을 다시 붙여서 해라고 내가 그걸 찢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부목사님 한 분이 이제 직인을 다시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손을 안 댔죠. 일단 직인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 행위인데 그걸 이제 또 경찰에서는 재물손괴라고 그걸 기소한 문제에 있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외에 이제 세월호 관련된 문제도 제가 앞서 이제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저도 며칠 동안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어느 국민이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가 4개월쯤인가 사고가 난 시점에서 7월 달이니까 3개월, 4개월 그 시점인데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광화문에서 이제 호소하는 그 과정에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유가족을 대서하는 배후 세력들이 과거에 2008년도에 이제 강우병 관련된 이제 거짓 선동했던 그 핵심 단체들이었었습니다. 너무 저분들이 유가족분들이 저렇게 정치 선동에 이용당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7월인가 그때 제가 1인 시위하러 이제 강화문 광장 가게 됐고 그 이후에 9월 달에도 거기 광장 안에 그 천막이 있거든요. 세월호 천막길에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 직접 제가 만나서 그분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남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민 아빠 김영우 씨라든가 거기 이번 사건에서도 모욕죄로 이제 제가 세월호 폭도라고 했다는 그분의 그 부인이죠. 부인하고도 같이 천막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대안까지 제시했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 전반의 내용 공감을 했고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그분들이 또 시위할 때도 제가 거기 가서 그때 대변인이었던 유경건 씨하고도 내가 충분히 대화를 했고 세월호 참사는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의 문제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신들을 지금 돕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진보단체, 좌파단체들인데 그래가지고 국민 분열을 갈 수가 있다. 내가 최대한 우리가 보수진영이라든가 우리 단체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나도 좋다고 쓸데기 올 테니 절대 정치지 이용해 쓰지 말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본인도 다 알고요. 그런 과정인데 그분들 절대 제가 모욕할 의사가 전혀 없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작년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서울에서 또 강화문 광장에서 제가 집회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때 한 2개월 동안
매주 이제 그 집회를 하면서 현수막하고 이제 전단지까지 이제 뿌리면서 그 국론 분열 중심에서 유가족은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그 진상규명은 온 국민 함께 뜻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한 3천 명 정도가 이제 군중이 모여 있었어요. 민노총하고 이런데 주축이 돼가지고 강원 강정에 모였길래 제가 담당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집회 신고는 안 했다더라고요. 문화 행사를 해가지고 그냥 된 거라서 집회는 아니라고 얘기하던데,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그 집회도 안 시군도 안 해놓고서 해가 지점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도를 점거하고 무단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찰관들도 막 수백 명이 돼가지고 했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고, 엄연히 불법인데도 그 과정에서 제가 집회 신고, 대구의 집회가 끝나고 식사하고 오니까 이제 막 그렇게 행진을 하고 있길래 도대체 뭐지 싶어서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사람 보더니 제 현수막 집회하는 그 현수막을 보더니만 여러 명이서 달려들어가지고 확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면 저를 딱 보더니만 저 사람 딱 지목하면서 저 사람 집회하면서 이제 우리 했던 사람이라고 젊은 청년 한 대여섯 명이 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요. 하긴 제가 안 뺏기려고 하는 도중에 그 군중은 3천 명이었고 경찰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때 당시는. 결국 휴대폰 제가 빼앗겼습니다. 폭행당하면서 옷도 다 찢겨지고. 다행히 제가 차를 가지고 내가 집회로 하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진도 제가 올려놨는데 그때 핸드폰 빼앗겼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경찰 정보관도 제발 저 핸드폰 빼앗은 거 좀 찾아달라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 했는데도 정보관들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저 3천 명 군중이 어떻게 찾겠냐 하면서 너보고 그냥 돌아가라고, 돌아가면 자기가 다 해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날 바로 찾지 못하고 제가 결국 있다가 이때는 내 차가 지겠다는 차로 옷은 다 찢겨졌지만 그때 먼저 오게 됐고, 그때 결국은 저는 그들 저에게 폭행의 행사이고 거기 그 핸드폰 빼앗아갔던 그 놈들이 분명히 이제 그 광장 거기 그 지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맨날 인지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지고 내 휴대폰 왜 빼앗아갔냐, 빨리 찾아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됐던 날은 그날 제가 또 다시 집회 신고하러 이제 종로경찰서 가서 집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하고 현장을 와서 이제 그동안 얼마나 또 내용이 바뀌었는지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수막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려고 이제 현수막들을 찍었었습니다. 뒤에서부터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혀 충돌이 없었죠. 그러다가 그때 정인호 나왔던 친구 한 명이 이제 저를 봤죠. 뒤에서 봤고 그래도 아무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데부터 그들이 이제 현수막이나 피켓을 하나하나 사진 찍으면서 내려오는데 계속 내 뒤에 따라왔었어요. 아무 말 없이. 따라오다가 앞에 전면에 딱 이러니까 그 일본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 딱 이러니까 저는 이제 조형물을 찍으려고 딱 찍었죠. 조형물만 딱 본인도 알고 있었고 옆에 딱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길래 딱 찍는 순간에 딱 찍힌 거예요. 본인이 옆에서 찍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이 자기 사진 지워달라면서 이게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러니까 옆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던 그때 정이 나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우르르 몰려온 과정에서 휴대폰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내가 끝까지 뒷주머니가 집어넣고 잡는 상황에서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이제 달려왔었고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휴대폰 내가 지울게. 내가 준다. 다시 달라고 한다고 줄 수는 없다. 그런 과정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폭행을 합니까? 오히려 옷을 잡아 당겨가지고 그때 얘기했죠. 제가 멱살 잡고서 그때는 좀 얇은 잠바였는데 그걸 녹색 잠바였습니다. 녹색 잠바 입고 있었는데 그걸 찢어질 때 잡아 당기니까 지난번도 옷 찢긴 경험이 있는 이분들 낮이잖아요. 대낮에 옷 찢긴 상태 어떻게 원준을 내려야 합니까? 그때는 버스 타고 왔는데 그래서 옷을 안 찢기려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옷을 딱 잡았죠. 잡고서 내가 이쪽 잡고서 손을 안 당겨지게 잡은 상태에서 제가 팔을 잡고 있었고 그때 경찰관 옆에 다 있었어요. 그때 제가 손톱이 좀 길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잡다 보니까 손톱이 딱 물려서 내가 이 사람한테 아프지 않냐고 제발 손 좀 놔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 계속 누르라면서 피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에 아차 싶어가지고 내가 손을 놨습니다. 손 놓고 나니까 이 사람도 손 놓길래 이제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 마지막에 있는 그 모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하시죠.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 사진들을 경찰에서 종로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사가 왜 이제 사진 찍었냐 그런 적이 없다. 사람 찍은 게 없지 않느냐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 마지막에 그 사람이 리본 옆에 찍힌 거 그거 가지고 내가 의도로 찍은 거 아니지 않냐고. 내가 리본을 정확하게 찍었고 그 사람이 들어온 걸 직접 봐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내가 페이스북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올리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를 지칭해서 저를 폭도라고 얘기하면 일치가 안 맞는 거죠. 제가 폭도를 얘기했던 거는 이미 그 전에 저기 실제로 폭행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 사진을 올렸던 거는 그때 그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찍었던 게 아니라는 것.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결국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전말된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술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이거는 네. 제가 그 제출하는 내용은 그 혹시나 만약에 이제 또 다른 변론 없이 판결하시게 되면은 양형 참여 사유 중에 제가 과거에 벌금 받은 전력을 정말 악의적으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구대학교 법학 교수 이제가 이제 탈북자 약속한 시간이 됐잖아요. 네네. 네, 이분대로 마무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헌법학을 전공했던 탈북자 그 대구대 법학 교수인데 윤재만이라는 그분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탈북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들이었어요. 우리 보수 성향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들하고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뭐가 갈등이 있었는데 주고받은 탈북자는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을 탈북자로 지칭하면서 탈북자는 전원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그런 글을 올린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삭제를 요구를 했는데 삭제를 안 해서 제가 이걸 탈북자 단체에다 제보를 했고 그때 이 사건이 전국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 당신이 아니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그런 교수 출신이 탈북자 전원 사형에 처하는 말이 되느냐고. 근데 그걸 뭐 내용은 딱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법학 교수로 자격이 없다. 근데 그게 이제 모욕죄라 가지고 결국 된 겁니다. 충분히 네. 시간을 또 네. 먹었고 네. 시간을 네. 지금 부탁드리거든요. 네. 네.